안녕하십니까. 북포럼 403회 오가닉 비즈니스 노상규 기자님과 오늘 지금부터 1부는요 30분 특강을 하고 특강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패널 토크 40분 하고 오프라인 Q&A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제가 이따가 여러분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 이 책이 거의 2년 전에 오늘이 403회인데요. 그 북포럼 339회 때 오가닉 미디어 윤지영 저자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전신이죠. 그 일부가 나온 겁니다. 그 북포럼 했었고 그때 너무 제가 그 즐겁고 또 유익한 또 시간을 가져가지고 또 2탄이 나와가지고 제가 빨리 이제 모셨습니다. 바쁘신 분 모셔가지고 오늘도 분명히 그 1탄처럼 오늘 또 저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미디어보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한테 더 와닿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자, 오늘 노상규 기자님의 30분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조명이 딱 비치면은 아무리 제가 이제 강의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일단 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카메라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오가닉 비즈니스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가닉 비즈니스의 부제는 네트워크가 세상을 먹어치운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라는 얘기는 가끔씩 들어보셨을 텐데 네트워크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쓴 거고 한 분이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혹시 인포메이션 룰스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죠. 제 책에서도 이제 그 레퍼런스 제 책에서도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뭐 정보의 법칙을 알면 닷컴이 보인다가 이렇게 이제 번역된 완전히 제목이 완전히 잘못된 건데 제 책을 읽더니 이거는 네트워크 룰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대 경영대에서 20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20년 넘게 강의했고 주로 이제 MBA들 뭐 이렇게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아마존 가지고 이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났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워낙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나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늘 학생들이 이제 좀 더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비즈니스도 바뀌고 있는데 학생들의 생각은 그게 이제 뭐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온 애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MBA 같은 경우는 적게는 뭐 한 2, 3년, 많게는 10여 년을 이제 일을 하다 온 사람들인데 비즈니스에 있다 온 사람들인데 전혀 이런 쪽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안타까워서 이게 정말 학교 내에서만 이런 거를 강의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은 외부에도 알리는 것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윤지영 박사님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오가닉 미디어 랩을 같이 이제 공동 운영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사실은 이게 같이 나오기를 여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좀 게을러 가지고 이제 좀 한 2년 정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똑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시작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월마트와 아마존은 겉보기에는 소매업에 있지만
두 회사는 완전히 근본이 다른 회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 회사는 리테일로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이제 입에 오르는 샤오미 같은 경우도 제조 회사로서 우리가 샤오미를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회사지만 네트워크에 기반한 회사로 생각을 하면은 말이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보면은 샤오미는 겉보기에는 제조업체지만 속은 구글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본질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적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크게 6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 가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서비스의 가치, 제품의 가치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들은 대부분 이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에 기반, 인터넷에 기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파는 거는 정보를 팔게 되는데 정보를 팔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 관계도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경쟁 관계로 생각을 해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아마존, 샤오미 이런 회사들은 보면은 고객들이 물건을 팔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기업들은 내가 모든 물건을 다 팔려고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수익 측면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라는 종이책을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분들은 전자책을 공짜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구글, 페이스북 많은 서비스들이 공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런 공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융 사례로 소위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죠. 핀테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네트워크에 기반한 비즈니스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크게 6파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요 5개 파트, 핀테크 쪽은 빼고 5개 파트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제가 그림을 한 장씩 골랐습니다. 그림 한 장씩 고르고 거기에 맞는 이 우리나라 속담을 하나씩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에는 없는 건가요? 예,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는 없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강의하면서는 이제 쓰는 이 속담들인데요. 이제 여기 MBA 강의와 여기 강의를 이제 좀 다르기도 하고 독자들도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 같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겨워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꾸며봤습니다. 첫 번째 가치인데요. 옛날에는 구슬을 만드는 사람이 더 이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었다면 옛날에 이제 뭐 구슬을 꿰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죠? 뭐 옛날에 무슨 인형에 그 눈 붙이는 건가요? 뭐 그런 정도 돈을 벌었겠죠. 근데 이제는 보면은 구슬을 만드는 사람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이 삼성전자 그래 지금까지는 뭐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구슬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구슬을 만든 사람보다 누가 돈을 다 벌어가죠? 구글이 돈을 다 벌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슬을 만드는 것보다 꿰는 게 이제 보배인 그런 세상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일단은 드리고 이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치의 중심이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정보적인 거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축이 가치의 중심이 피지컬한 엘리먼트에서 인포메이션을 옮겨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하드웨어를 일부 만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가치가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얘가 윈도우즈나 OS, 오피스를 기반으로 가치를 다 가져가니까 여기서 하드웨어 만들, PC 만들던 회사들 전부 다 문 닫았죠. 거의 문 닫은 거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죠.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다 팔아 넘겼고, 그 다음에 뭐 HP나 컴팩 이런 데도 뭐 어려우니까 합병하고 뭐 이런 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하드웨어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만든 사람이 돈을 벌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러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돈 다 가져가는 그런 세상이었었는데 세상이 그렇게만 변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안 섰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포메이션 룰스라는 책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구슬 중심에서 꿰는 거 중심, 연결 중심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쪽은 이제 노드, 우리가 보이는 것들, 구슬 같은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드웨어,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 소프트웨어는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워드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고 그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디바이스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책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 같으면은 이 책의 내용이 컨텐츠가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연결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연결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만드는 네트워크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기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책에 보면은 레퍼런스가 무지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물론 웹에서 보면은 웹이나 이북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이 달렸는데 이제 종이책으로 만들면서 레퍼런스가 많이 이제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레퍼런스가 연결인 거죠. 그동안 여러분들 책 보시면서 레퍼런스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으시죠? 가끔씩 이제 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레퍼런스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박사학위를 하면서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읽으시면서 신경 안 쓰는 게 대부분인데 분명히 이 책의 가치에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 연결,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책의 레퍼런스라든지 이 책을 또 레퍼런스 하고 있는 뭐 블로그라든지 리뷰라든지 아직 리뷰 같은 건 많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의 가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런 거를 제대로 활용한 회사가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웹을 보시면, 인터넷의 웹이라는 걸 보시면은 기존의 이런 문서와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종이책 문서라든지 그냥 온라인 문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그죠? 하이퍼링크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뉴스 보러 갔다가 이제 뭐 자꾸 눌러서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는 경우, 어느 사이에 1시간이 지나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링크의 가치라는 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웹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해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웹에서 하이퍼링크가 전부 다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웹의 가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지금 그렇게 되면 정말 정보의 쓰레기 더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왜 그러냐면 구글 같은 경우는 그 링크 구조를 가지고 중요한 문서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검색 엔진들은 다 그 링크 구조를 통해서 이제 찾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활용한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 문서의 연결의 가치를 활용한 회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뭐를 연결한 회사인가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죠. 그죠? 사람과 사람의 연결, 친구 관계가, 물론 이제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어떤 포스트나 이런 것들을 좋아요하고 이런 매개된 관계, 그것의 가치가 페이스북의 가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그렇죠. 판매자, 구매자, 판매자를 연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만 이런 연결이 이루어지고 연결에 기반한 비즈니스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 최근도 아니지, 이제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여기 있는 네트워크들이 오프라인 세상, 물질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버라는 회사. 우버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우버 타보신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계시네요. 우버를 한 번 타면은 다른 거는 절대 못 타거든요. 그 정도로 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이 경우는 탑승객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드라이버들을, 운전사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 차 한 대도 안 가지고 그런 택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피지컬한 세상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슬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잘 꿰는 회사가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가고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도 질문을 받는데, 질문 받아도 되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면 크로스로 구글 자리가 삼성전자가 일로 넘어가고 싶어 하죠. 일로도 가고 싶어 하고 일로도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아마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물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꿰어서 보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예. 보배가 보배 가치를 느끼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했죠. 우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네. 꿰었을 때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건 어떤 거를? 결국은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거는 고객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주느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정말
저는 이제 우버를 타면서 몇 번 타보면은 이제 앞으로 정말 차가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제가 택시를 타면 다시 택시는 타나 봐라 이러고서 어쩔 수 없이 타게 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도 내가 검색을 하면은 제가 필요한 것들을 정말 잘 찾아주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주기도 하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찾아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고객의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치를 느끼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구슬을 꿰인 줄하고 우버가 꿰인 줄 이런 게 있는데 뭐 낡아서 끊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끊어지죠. 끊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연결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연결된 게 그거를 이 연결이 평생 갈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새로운 연결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 같은 경우가 한번 만들어진 연결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 싸이월드 친구가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재밌지만 좀 지나면은 시큰둥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러는데 페이스북은 보시면은 지금 초기에 페이스북 사용하시던 거랑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용자의 사용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연결이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쓰시는데 그 들어간 레퍼런스들은 예. 다 구글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구글 밖에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구글 밖에 있는 자료도 있죠. 몇 퍼센트 정도예요?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안 세봤는데 이제 책에 있는 레퍼런스인 경우도 많죠.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책에 보면은 특히 이제 영어권의 책들은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누가 지었던 간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보고서 따라가서 이제 찾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있죠. 그래도 물론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제가 레퍼런스가 아마존에 있거나 구글 통해서 검색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서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레퍼런스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예. 구글 우버를 보면서 예.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볼 때 구글 어스에서 우버 택시를 구사했잖아요. 예. 그 파트너십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글 벤처스에서 우버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버는 API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앱에서든지 부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API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시작은 이 파트너 관계가 있어서 했겠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API를 통해서 오픈 API니까요.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앱 만들어가지고 API 불러서 그러니까 자기 앱에서 이 우버 부를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우버가 조금 전에 그렇게 API를 오픈하는 그런 배경은 뭔가요, 그럼요? API를 오픈하는 거는 이 확산시키기 위한. 확산시키기 위한 거죠.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API를 통해서 부르면 어디든지 우버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을 만드는데 그 앱을 아마존도 사실 API를 오픈한 회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자면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이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을 했는데 그거를 이용해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아마존의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사용자의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고 그런데 그걸 오픈했을 때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마존을 어떤 그 공간으로 폐쇄된 공간을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API를 통해서 누구든지 아마존 물건을 팔 수 있게 됨으로써 전 세계가 아마존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확산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API를 여는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마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내 물건을 팔아주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우니까 또 커미션도 좀 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 API를 그 아마존이라든가 우버 같은 미국계 회사들이 오픈하는 정도하고 예. 유럽계 회사, 아시아계, 한국 회사들 오픈하는 정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나 좀 유럽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유럽은 잘 네. 별로 없으니까. 한국 쪽은 오픈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오픈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왜냐하면은 오픈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거나 뭔가 나한테 이득이 돼야지 사용을 하는 거지, 열려 있다고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뭐 훔쳐갈 게 있어야지 뭐 열어놔도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을 텐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저 그림의 차트에서 보면은 비즈니스 밸류가 이제 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왔습니다. 증대되는데 저 차트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구글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지극히 나쁜 선택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주식은 이미 올라요. 그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구글 주식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애플 주식은 별로 권하고 싶어요. 예? 보유하고 계시냐고요? 제가 그거를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10년 전부터 이런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거를 커밋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커밋을 못 했어요. 그 사실 이제 10여 년 전에는 해외 주식 사기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랬으면 제가 학교 그만 예. 갑자기 속이 쓰린데요. 수혜자 나이가 얼마 되세요? 제가 저기 20년 강의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20년 아니 50대는 안 보이시는데 예. 그 동안 얼굴 보고 저는 아직까지 그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50대 초입니다. 그러세요? 예. 굉장히 동안이에요. 방금 애플 얘기하셨는데 예. 애플은 저기서 보면 어떤 위치? 애플은 어디쯤 있을까요? 중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중간이라 하면 여기쯤이요? 거기에서 노드 쪽에 중간에 시작했어요. 아. 마이크로소프트랑 삼성의 중간. 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굉장히 그래도 이 회사들보다 많이 가 있죠. 예를 들어 아이튠즈라든지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가 있지만 여전히 이런 회사에 비하면은 노드 중심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질문이 있으신. 예. 우버가 외국 계열이잖아요. 네. 뭐 카카오 택시라는 게 한국 계열이고 네. 비슷한 경험이 있고 비슷한 회사인데, 그러면은 카카오 택시가 있어서 그 네이버 쪽에서 그걸 대응하려고 뭐 라인 택시라든가 네이버 택시를 만든다고 해서 잘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카카오 택시처럼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쪽에 창업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아예 승산이 없다고 봐야죠.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거를. 네. 우버 택시와 비슷한 거예요?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하고 카카오 택시하고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그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카카오 택시와 우버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서비스고요. 근데 이제 그 우버를 떼놓고 카카오 택시 같은 서비스를 지금 누군가가 시작해서 하면은 성공할 수 있냐? 저는 100%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똑같은 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경쟁의 개념 자체가 저희가 이제 1등 뭔가 잘 하고 있으면 은 뭔가 따라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너무 지금 보니까 거의 뭐 30분이 다 돼가는데 한 페이지 하고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파트가, 두 번째는 정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위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마지널 코스트가 0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카피를 더 만들어내는데 첫 카피를 만들 때는 엄청나게 돈이 들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그 다음 카피를 만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죠. 마지널 코스트 또는 변동비가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비가 0이다 보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공짜가 많아요.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한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공급이 유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1등이 있으면 2등도 살아남고 3등도 살아남고 4등도 살아남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1등이 제일 잘하면 제일 잘하는 놈 거 쓰지 얘가 공급을 다 해줄 수 있는데 무한한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뭐하러 2등, 3등 걸 쓰겠어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게 여기 이제 네트워크에 기반한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속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짜가 될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면 그리고 무한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공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어떻게 하면 공짜가 안 되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공짜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짜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 컨텐츠를 읽고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확장된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건지는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처음부터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경쟁 얘기했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품이 물리적 자원에 기반한 거랑 정보 네트워크에 기반한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무한한 공급이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자원에 스케어시티에 기반한 비즈니스에서는 시장 내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매업이야. 그럼 소매업 내에서 열심히 경쟁하면 됐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 내에서 열심히 경쟁하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유한하니까 그 안에서 수요를 한 회사가 충분히 만족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살아남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구글 마음에 안 들어. 구글보다 더 좋은 서비스 만들 거야. 아무리 해봐야 구글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뭔가 구글과도 다르고 페이스북과도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나만 잘할 수 있는 거, 나만의 네트워크, 나만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살아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에서 이런 쪽에서 이제 안 먹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벤치마킹입니다. 옛날에는 다른 회사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얘네들 뭐 하지? 얘네들 것 그대로 따라해. 열심히 따라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지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기능은 똑같다 하더라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거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넘버 원이 아니라 올리 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 방법은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고 진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벤치마킹으로는 절대로 벤치마킹하고 그걸 최적화하는 걸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발 없는 말이 천리길 간다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죠? 제품 다 만들었으면 광고를 그냥 때려야죠. 뭐 조선일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KBS TV라든지 이런 소위 매스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내 제품을 알렸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잘 통했죠. 근데 다들 이제 혹시라도 광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굉장히 요즘에는 잘 안 먹힌다는 거를 다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샤오미 제품 쓰시는 분 무지하게 많네요. 혹시 샤오미 광고 보신 적 있어요? 샤오미 왜 쓰세요? 물건이 어느 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건에 들어오시는 분, 또 네, 가성비.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칭찬이 많이 있었어요. 블로거들이 있죠. 블로거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 써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안 쓰면은 손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해 나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하나 사봤거든요. 근데 사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샤오미 같은 경우는 정말로 5년 동안에 핸드폰을 7천만 대 팔게 된데 5년 사이에요. 사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업적입니다. 창업한 지 5년 만에 핸드폰 7천만 대 판다는 거는 사실 정말 엄청난 일인데 광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누가 광고 다 해줬나요? 사용자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입소문이 이제는 그냥 옆에 친구한테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입소문의 가능성이라는 건 정말 샤오미 같은 그런 5년 만에 핸드폰 7천만 대 파는 그런 것도 가능한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들이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어떻게 버느냐인데요. 티끌모아 태산 방식으로 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작은 가치, 아까 구슬을 구슬 서말에다 꿰어야 보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꿰는 거 사실 인형에 이제 눈 붙이는 거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거 모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한정으로 붙일 수 있고, 제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도와줘가지고 붙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의 가치라는 거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레비뉴 모델, 수익 모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수익 모델은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널려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게 가치가 좋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세상에 널렸어. 예를 들어서 공기.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팔면은 사시겠어요? 환경에 따라 다르죠. 환경에 따라 다르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베이징이나 이런 데 같으면은 공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죠? 이게 가치가 있다는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제 이거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공기를 사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널려 있기 때문에. 숨 쉴 만한 거 널려 있는데 내가 돈 주고 사지 않는. 그렇다고 공기가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 네트워크에 기반한 서비스들은 공급이 어떻다고 그랬죠? 무한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한한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다 돈을 내고 있는지, 이게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 희소한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텐션도 희소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평판 굉장히 희소하죠. 그 다음에 충성도 굉장히 희소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라 하면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30대 남자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액션을 했고 그런 사람들의 액션이 모아져서 정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희소한 것들을 기반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제가 제 책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포럼 403회 지금 이제 토크 건데요. 지금 이제 저랑 같이 MC 맡을 두 분 각자 이제 자기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19년 차 된 사업가입니다. 사업가고 또 지금 이런 지식을 공유하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수평적인 어떤 그 교육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이런 걸 실험해보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조조정이냐 창업이냐 그것이 알쏭달쏭 이건웅입니다. 네. 저는 호기심이 많은 남자 홍원준입니다. 오. 저는 이제 그 조선미디어 언론사에서 이런 지식을 매개로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아서 또 호기심 차원에서 또 여기 이 자리에 또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홍원준 저자는 이제 북포럼에 작년에 출연했었어요. 저자로서요. 오. 네, 저자로서 혼자 쓴 책은 아니고요. 7명 같이 써가지고. n분의 1이네. 어쨌든 간에, 네. 그것도 연결이죠. 어떻게 보면 콜라보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하겠는데, 먼저 제가 궁금한 게, 네, 이게 그 2년 전에 오가닉 미디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번에 두 번째 오가닉 비즈니스. 네, 세 번째 책은 오가닉 뭡니까? 오가닉 방법론입니다. 아, 영어가 아니네, 그건. 메소돌로지. 오가닉 방법론. 메소돌로지. 나오셨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이미 지금 쓰고 계시나요? 뭔가? 골격이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큰 골격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오가닉 미디어나 오가닉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됐다. 이쪽 보면서 네네네. 네.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과 실제로 이제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가닉 에그리컬처는 언제 나오나요? 에그리컬처는 저희가 네네. 오가닉 키친이라는 책 먼저 쓰고 알겠습니다. 네. 네, 백설명께서 좀 힘드시겠네 이제. 자, 갈까요, 이제? 네. 질문. 네. 저 먼저 할까요? MC는 또 처음이라. 아까 저는 이제 그 언론사에서 있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이 이런 연결과 이런 콘텐츠, 이런 네트워크인데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언론사에 이런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제일 잘할 수 있지만 수익 모델 비즈니스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네. 단조롭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들의 후원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이런 뭐 광고니 구독료니 이런 부분들이 점점 포션이 작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런 언론사들이 미디어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수익을 창출하고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이 컨설팅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언론사들의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이제 갈수록 그 이제 구독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문 구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도 이제 계속 뭐 이제 지지부진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익 창출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희소한 거를 만들 것이냐. 정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받으려고 해도 결국은 돈을 내려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안 내고도 볼 수 있다라든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돈 내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홍 팀장은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조만간에? 아니요, 어떤 게 그런 건 아니죠. 네. 비전이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언론사에 있는 것이 10년 뒤에도 비전이 있다 보십니까? 그 방송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 시사 같은 데서는 M사로 M본부로 옮기고 이러시던데. 요새 기자들도 굉장히 네. 나중에 AI가 제가 지금 구조로 계속 가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완전히 바뀌어야지 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이런 미디어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또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희소성을 갖기 위해서 뭐 콘텐츠를 하지만 그게 계속 지속성을 가지기 또 어려워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방법론 책이 굉장히 또 궁금하게 근데 이제 언론사의 경쟁사가 다른 언론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네네. 들어서 저희도 언론사의 경쟁사입니다. 음. 오가닉 미디어 랩도 음.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소위 이제 MCN 같은 것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보시면은 소위 그냥 컨텐츠라고 아주 좁게 해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는 다 경쟁사라고 생각하셔야죠. 네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언론사들은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 과거의 그 잘 됐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집한다라기보다는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붙들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디어 관련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신문사들이 문을 닫는 데가 많잖아요. 네. 폐간되고요. 한국에도 그게 똑같은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는 언론 쪽은 잘 모르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사님이 더 잘하시는데 네네. 제가 이제 아는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약간 그 왜곡된 구조인 거죠. 네네. 왜곡된 구조로서 살아있는 언론사들이 저는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왜곡된 구조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많은 언론사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네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후에 기존의 언론사들이 지금 구조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사 그런 싸움과 언론사의 그런 흐름 같은 게 지금 보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마트하고 그다음에 쿠팡이라는 데가 10원짜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항상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쿠팡에서 최근에 주문했는데 네. 옛날에는 당일날 오더니 요즘은 그쪽이 어려운지 하루 만에 오더라고요. 네. 오가닉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이마트와 그다음에 쿠팡의 싸움 같은 거, 네. 이 경쟁을 한번 해석하고 전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는 이제 쿠팡의 시도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쿠팡이 아마존을 벤치마킹해서 아마존을 이제 많이 닮아가려는 그런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배송 시스템을 본인들이 이제 갖추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배송 시스템을 갖춘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자기네 물류센터, 그러니까 배송센터라는 거죠. 배송센터만 이제 하고 나머지 이제 실제 배송은 이제 물류회사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긴 한데 물론 아마존도 이제 그런 것들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있긴 한데요. 그것만 베껴가지고는 사실은 쿠팡이 승산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지금 보시면 쿠팡은 이제 소위 저희가 얘기할 때 소매점과 이 오픈마켓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소매점은 자기가 제품을 사다가 자기 재고로 놓고 파는 그런 구조. 그리고 오픈마켓은 셀러들이 이제 팔고 이제 중간에 오픈마켓 플랫폼, 소위 플랫폼이라고 해서 G마켓이라든지 11번가 아마존, 뭐 이베이 이런 회사들은 중간에 수수료만 먹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구조는 고객의 참여, 여기서 고객이라 하면은 바이어뿐만 아니라 셀러도 포함입니다. 구매자, 판매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저희 책에 보면 이제 어소시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협력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얘가 자꾸 커지는 모델인 거예요. 근데 쿠팡의 모델은 그런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지금 쿠팡이 커지려면은 쿠팡이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재고를 사다가 제품을 사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쿠팡이 얼마나 잘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러면 그렇다- 만약에 많이. 쿠팡이 CEO시라면 예.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살아날 것 같다. 나라면 이거 한 가지, 두 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나라면 이렇게 해서 고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쿠팡은 내부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 하이어라키를 그 계층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배송 시스템을 갖춘 건데 네. 그것을 마켓 시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 구조로 네. 갈 건지 네. 어떤 식이 좀 가장 시급할까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최저가를 할 것이냐 배송을 빠르게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둘 다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그 아까 아마존 뭐 이렇게 뭐야 그런 거 말씀하셨지만 국내 예. 그 교수님 보실 국내 기업 중에 뭐 네. 스타트업이건 뭐건 간에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이런 모델의 이런 기업은 정말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앞으로 오가닉을 빼고 본인 회사 오가닉을 빼고 이런 회사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참신하다. 예. 뭐 그것이 그런 거 하나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상장 회사에서 하나, 아니, 뭐 상장 일반 아니 회사 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본인 봤을 때 감동적인 회사. 되게 네네. 왜 내가 질문을 왜 본인이 자꾸 얘기해? 아유 흥분했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어. 가만 있어. 갑자기 뭐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네.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아주 벤처 네네. 아직 초기 네, 좋아요. 단계라서 네네. 사실은 이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놀이동산을 네. 네트워크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하려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놀이동산을 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요? 예. 좀 약간 구체적으로 일년 우리가 일년 감이 올 이용. 거 아닙니까? 예. 1년 이용권을. 이 기업 비밀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 이 얘기하죠. 정도.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사실은 그 김 기사가 네. 굉장히 잘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잘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네네.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인수가 되고 나서 음. 행보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김 기사가 그냥 내비게이션인데 네. 어떤 면에서 김 기사가 뭐 그 어떤 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그런 겁니까? 김 기사라는 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내비게이션인데요. 네. 이 김 기사라는 앱을 통해서 만든 거는 운전자의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김 기사를 켜고 다니면 내가 통신원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네. 정보를요. 정보를 자동차 이제 계속 속도. 자동차 이런 거? 속도라든지 네, 이런 네, 네. 것들을 다 알려주는 구조다 보니까 다른 이제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해지는 네, 거고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뭐 내가 이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나 갔어. 위치 등록해 정보? 있는 위치 네. 정보를 이제 내가 잘 가는 음식점 등록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색해 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등록을 많이 해놓은 거는 거기는 웬만하면 실패는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이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네네.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커가고 있었는데 카카오로 가면서 카카오로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름도 될지, 바뀌고. 예, 네네. 뭐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타트업들 보면은 이렇게 어쨌든 간 재미 요소든지 여러 가지 부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부분 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움직이는 패턴이나 거기서 이동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투자를 받고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저도 작년인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10초 동안 이게 뭐 잠깐 자기가 재밌는 영상을 해서 사람들 좋아요를 비슷하게 누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래 퍼지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뭐가 재밌고 사람들이 이걸 왜 투자할까 봤는데 이런 11번가 같은 이런 전자상거래들이 뭐 껌이나 뭐 이런 부분들 구매할 수 있는 연관된 부분들을 가지고 뭐 몇십억 투자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최근의 비즈니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거기 일어나는 패턴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의미 있게 봐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 많은데 과연 그 데이터를 정말로 구체적인 이 가치를 높이는 이런 비즈니스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이 전 궁금해요. 그러니까 돈 될 거다 하는데 막상 갖고 와서 또 하려다 보면은 안 맞네 하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 투자를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어느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요, 아니면 정보가? 회사 정보도 그래. 그러니까 회사가 커진다라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네트워크가 커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남기고 그러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려면은 사실 네트워크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연결 하나하나의 가치는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무한히 쌓였을 때 가치가 생기는 거라 어떤 경우는 이제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어떤 회사가 잘 될지는 어떤 네트워크가 커질지는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이제 뭐 투자를 하지만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 이제 잘하는 벤처들도 큰 회사 또는 이제 소위 대기업이죠.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나면 자꾸 이제 간섭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이제 고사되는 그런 현상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벤처 투자나 아니면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런 시각으로 네.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이제 책에 보면 주로 등장하는 사례들이 거의 한 70~80%는 큰 회사들. 네. 아까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셨던 이런 큰 회사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조그만 회사들은 네. 조그만 회사들도 올리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조그만 거 투자를 해서 이렇게 쌓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고 그러는데 네. 그래도 한번 아까 이제 방법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팁을 주신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조그만 회사. 이제 그 아까 작은 벤처들이 데이터를 내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광고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규모가 커져야 되는 시간도 걸리고요. 시간도 걸리고 그렇지만 작은 기업 같은 경우 개인도 저는 이 책에 있는 것들이 오가닉 미디어, 오가닉 비즈니스에 있는 것들이 개인한테도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슈는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나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겠냐, 높일 것이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회사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작은 회사인 거예요. 미디어 랩이요? 예, 네.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접근했냐 하면은 처음 책을 이제 내가 이걸 컨텐츠 관점에서 생각했으면 제가 책을 다 써가지고 들고 나왔겠죠. 그래서 조선일보에도 가서 이제 한 좀 내주세요. 뭐 그다음에 뭐 여기도 가서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않고 블로그 포스트에 글을 계속 올리면서 저만의 독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 거죠. 책이 나오기 전에. 책이 나오기 전에. 네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저의 블로그를 바로 이제 구독하고거나 이제 페이스북에서 뭐 친구들도 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공유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은 여기 이제 잠깐 책에도 써놨고 블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주문을 받았어요. 책에 대해서요? 책을 선주문을 받았죠. 네네. 근데 그 전에 책을 웹북과 이북으로 공짜로도 일단 푼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종이책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1000부 이상 선주문이 되면은 종이책 프린트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꼭 뭐 크라우드 소싱처럼. 그렇죠. 크라우드 소싱 형태로 이제 한 거죠. 크라우드 소싱의 형태로 해서 1000부를 넘겼고 그러고서는 이제 처음에는 그러고서 이제 유통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한 출판사가 이거를 자기들이 유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서점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책이라는 게 저는 제가 서울대 경영대 교수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연구실에서 이거 앉아서 다 쓰고 나서 오가닉 비즈니스 책 냈으면은 이렇게 아마 저 초대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씩 이제 섭외가 안 될 때는 뭐 대타 아무나 하거든요. 오늘도 아무나. 저는 완전 이 책을 산 케이스네요. 이렇게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 전자책을 이렇게 무료로 쓰다가 좋구나 다운 받아놨는데 막상 읽으려니까 어딘지 없는 거예요. 찾다가 그냥 책 사자. 그래서 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교수님의 사례를 보면 주로 이제 컨텐츠가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흐름에 맞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요? 컨텐츠가 좋고 안 나쁘고 좋고 차이는 없나요? 물론 당연히 좋아야죠. 컨텐츠가 나쁜데 그게 될 리는 없겠죠. 방법론이. 네네. 근데 컨텐츠가
좋아하다.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건 거죠. 필요 충분 조건 아니란 필요 말씀이죠. 충분. 왜냐하면 시중에 나온 책 중에서 컨텐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묻힌 책이 얼마나 많은데 예, 사실. 예. 제가 이거 질문은 아닌데요. 그냥 단순한 인포인데 예, 여기 저 북포럼에다 이 기사를 포스팅했어요. 예. 그랬더니 윤지영 박사님 보고 이 내용으로 질문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는데요. 혹시 쿠팡에 대한 최근 기사 보신 적 있나요? 피치원이라는 데서 굉장히 심도 있는 기사를 냈는데 아, 쿠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소셜 커머스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쿠팡에는 실리콘밸리 출신 개발자가 예. 10명이 그 내용 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예, 친구들이 그렇죠. 있다고. 예. 쿠팡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쿠팡의 껍데기고 나중에 쿠팡은 그 기술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큰 자체로.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이 나오겠구나. 그게 소프트뱅크나 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던 게 단순히 소셜 비즈니스 그 경쟁이 심한 그거 보고 투자했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을 소셜 커머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냥 온라인 커머스 또는 모바일 커머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소셜의 개념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예. 자, 아까 그 계속해서 온리원을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가국은 내가 온리원이 없어 지금. 내가 나만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러 오셨는데 네.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나 딱히 그만 없는데. 그만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나 예. 그런 회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온리원이 없어 지금. 나 저는 온리원이 이제 없어. 어떻게 살아야 온리원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의 서바이벌 생존법. 무조건 흥분하셨어. 온리원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없어도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온리원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 올리언 저는 비스무리하게. 앞으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 이제 지금 음.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는 네. 자기만의 영역을 찾지 못하면 자기만의 색깔, 그러니까 이게 온리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데 네.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살기요? 필살기가 필살기도 아니라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으로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뭐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온리원이 되려면은 그 분야에 자기가 하는 거에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데 돈까지 벌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뭔가 이게 사회가 그냥 뭐 위에서 뭐 이렇게 주위에서 뭐 학원 가라 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뭐 안 된다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그럼 교수님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방목. 학교를 안 보내십니까? 그러면? 보내긴 하는데요. 네. 알아서 잘 크라고 그래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네. 제 집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해.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책을 네. 교수님도 많은 분들 만났으니까 삼성전자에 있는 분들도 읽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임원도 읽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피드백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의 그 혹시 뭐 그 거기 현재 있는 분들의 피드백은 어떤가요? 이제 뭐 꼭 삼성전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제조업 들어보면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법론. 분명히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제품의 개념 자체도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품의 개념이 바뀌니까 제품은 저희가 이제 책에 보면은 네트워크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한다면은 방법론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품 만드는 방법. 그런 방법이 바뀌려면은 또 조직 구조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하이라키로 돼 있는 구조로서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대응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이라키로 돼 있으면은 계획을 세워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우리 이거 한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는 가능해도 중간에 뭔가 바뀌면은 중간에 엉뚱한 데로 가는 거군요. 일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뭐 환경이 바뀌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 가는 걸 알고 있지만 방향 못 틀거든요. 왜? 관성 KPI 때문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KPI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를 엄두를 못 내는 거거든요. 네. 거기 있는 하이라키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작년에 그렇다면 CEO 같은 경우가 그거를 감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보면 밑 중간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걸 돌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데 그렇다면 CEO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의사 결정을 빨리 내리면 도움이 되나요? CEO가 바뀌어야 되나요, 그러면?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시요. 예. 그 시간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율해야 되고 옆에 있는 팀과 조율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몇 달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팀들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 수평적인 구조, 팀이 의사결정하고 책임지고 이런 구조, 좀 장기적으로 보는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얘기 하셨는데 예. 좀 이따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한국에서 그런 회사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평적이고 다이나믹한 혹은 뭐 모듈형의 어떤 살아있는 조직 예. 그런 문화를 가진 기업 만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한국에서는? 같아요. 한국에서는.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수평적인 구조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먹히지 하는데 않는다. 네. 왜냐하면 존댓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하고 존댓말이 있다 보니까 위아래가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맘먹으니까요. 네.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맘먹지 않습니까? 근데 CJ 같은 데는 CJ는 님을 붙이잖아요. 네. 님 붙이고 뭐 이렇게 네. 위에부터 이렇게 네. 님 붙이는데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런 게 도움이 그래도 조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영어 이름 만들어가지고 영어 이름 부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무슨 님 하려고 그러니까 기니까 그냥 네네. 알렉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네. 식으로 예. 네. 근데 쭉 보면 흔히 보면 지금 말씀대로면 올리원이 되려면 퍼스트 무버가 올리원이 되기는 쉽잖아요. 이제 그것도 어려운가요? 퍼스트 무버가 유리하긴 하지만 네네. 퍼스트 무버가 꼭 그 성공한다는 보장은 뭐 예를 예를 들면 들면 너무 빨리 갔다라든지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야놀자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면서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예. 근데 곧이어서 배달통 같은 데서 이렇게 쫓아오고요. 네. 그다음에 너만 노냐 뭐 이런 데도 쫓아오고 이렇게 되면 그냥 이제 서로 모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네. 곧 레드 오션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오가닉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는 이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1등 처음 가고 있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의 이제 대응 방식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가고 있는 사람 뒤에 쫓아오는 애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계속 이제 하는 게 네트워크가 커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앞에 가는 사람들이 뒤에 가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든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차별화하는 것들을 계속 따라하는 거죠. 앞에 가는 사람 뒤에 오는 애들을 따라하는. 역으로요? 역으로.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글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애들은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그럼 계속해서 차별화하는 뭔가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조금 고급 음식으로 간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네트워크의 다른 형태로 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해 먹는 거 기능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시켜 먹는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시켜 먹는 네트워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차별화를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것들이 산업 시대 때는 20세기는 우리가 제품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특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어떤 그 네트워크, 그렇죠. 네트워크의 그걸로 이제 21세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 구분이 되는 사회가 오는 예,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기능 관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음. 계속 얘기하는 게 기능 관점에서 보면은 음. 벤치마킹에서 금방 따라갈 수 있죠. 아, 그렇죠. 예. 예,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 요즘 보면 그 뭐야 스타트업들 너도 나도 보면 각 분야별로 오토 서비스, 예. 우버도 어떻게 보면 오토 서비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오토가 나오는데 예. 꼭 그걸 보면 전 그 99년도, 2000년도에 닷컴들이 닷컴, 네. 모든 분야에 닷컴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네. 굉장히 많은 닷컴들은 사라지고 또 지금 잘 된 데도 있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오토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교수님 볼 때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어떤 것들이 이제 남을 거 그 어떤 그 구분지어지는 그 팩터는 뭐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물론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 책을 읽고 하느냐 안 읽고 근데 이제 지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네. 이제 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정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내가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창업하기보다는 아, 많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자영업이 된 거죠. 스스로 이제 이제 자기 일자리를 만든 약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벤처들이 오토 벤처들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들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들이 성공하는 것들은 한국 시장만 보고 한 것들은 살아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얘네들이 어떤 돈을 벌 만한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글로벌한 시장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분야에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핀테크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형태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많은 이제 기회가 그러면 그렇죠. 물론 위험도 예, 있지만 예. 엄청난 네, 많은 네, 네. 기회가 예, 그 닷컴 시대가 나온 이렇게 2000년, 99년 말보다 네. 더 많은 기회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오프라인이 예, 유감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희는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온라인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이제 궁금한 거 많을 테니까 예, 그 질문하겠고 온라인 보신 분들 나 왜 질문 여기서 못하게 하지 하면 그 오프라인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끄면 되나요? 마시고요. 마이크를 자, 그러면? 그다음에 그 이제 다음 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 온라인 질문 몇 개만 받자는 네? 의견이십니다. 온라인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올라왔는데. 어디요? 페이스북에 아, 그렇습니까? 온라인 질문 왔네요. 잠깐만요. 네. 뭐 약간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오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네. 장점이 메리트. 있어야 되는 네, 네. 거예요. 네. 이분은 근데 저기 여기 오신 분이에요. 오프라인 오신 분이에요. 이따가 저 질문하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김윤중님. 자, 네트워크가 비대해질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버 API가 편의성에 비례해 사용자 급격하게 팽창할 경우 확률적으로 우버 택시의 제공 확률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이 줄어들 텐데 이는 일종의 부작용일 텐데 적정한 네트워크 볼륨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적정함을 추정 가능할까요? 서버의 문제인가요, 그럼? 아니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수요가 많을 때는 이 금액 레이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방식으로요? 경매 방식이 아니라 수요가 많을 때는 이제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블이네, 더블. 따따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를 때부터 이게 어떤 건지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술 취해가지고 모르고 불렀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바가지 썼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뭐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운전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그렇네요.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버 기사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굉장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소위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네가 지금 어디 가 있으면은 손님이 있다라는 걸 계속 이제 어디 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으로써 우버 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택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 손님 태우고 다니면은 사실 돈 잘 벌겠죠. 근데 노는 시간이 많아서 손님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기사들이 이제 아예 전업을 알아볼 수 있게 차를 이제 사는 거 이제 그 파이낸싱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객 입장에서만 이제 승객 입장에서만 보는데 우버 입장에서는 승객도 고객이지만 운전사들도 고객이라는 거. 이 네트워크를 키우기 위해서 이쪽이 한 사이드라 그러죠. 에코를 만드는. 그렇죠. 이쪽 다른 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저는 커졌다고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그 네트워크 산업 구조는 우리가 보통 20세기처럼 뭔가 가불병정, 뭔가 이렇게 착취하고 좀 더 쥐어짜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이런 네트워크의 뭐 이런 모델에서는 덜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참 답하기는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버 기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네트워크에는 상하 관계가 없는 거죠. 다 노드가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다 수평적인 그런 관계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보면은 결국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갑을 관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작용이 사실 어떤 데도 나타나고 갑을보다 갑을은 줄이라도 잘 잡으면 몇 년을 버틸 수 있는데 이 수평적인 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생태계라는 것은 굉장히 또 냉정한 거 아닙니까? 냉정한 거. 아까 그렇죠. 온리원이 없는 사람한테는 하루아침에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말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올리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네트워크화도 네트워크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 이제 로봇 얘기, 알고리즘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단순한 대체해버리니까. 일들은 다 이제 기계가 기계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없더라고요. 머리도 이제 기계가 할 거 아니에요. 이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먹는 거 먹죠. 그것도 뭐 기계가 양식을 아파트형 그 농장에서 기계가 다 하겠죠 이제. 자, 그 온라인에서 그 알렉산더 팍님께서 노 박사님 화면발 잘 받는다고. 감사합니다. 점수 땄어요. 그다음에 못난이 파모님이 국내 MCN 회사들이 중국 진출하고 있는데요. 저자님은 앞으로 MCN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MCN 사업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말 누구든지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거를 이제 실제로 매니지하고 경영하고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향 자체는 그렇게 지금 보시면은 계속 분화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경쟁사가 이제
언론사의 경쟁사가 저도 될 수 있고 MCN 같은 네, 데도 될 수 그렇죠.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분화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네. 분화되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정훈님께서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일본 코세라의 아메바도 비슷한 개념인가요? 그거는 교세라. 교세라. 제가 정확하게 네네. 그쪽을 잘 모르겠는데 네네. 기업에서 이제 수평적인 조직을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 홀로크러시, 그러니까 셀프 매니지먼트 팀 아마 그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긴 비슷하지 한데요. 않겠나요? 예, 셀프 매니지먼트 팀들이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음. 그런 구조로 네네. 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아주 큰 회사들은 없지만 작은 회사들부터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 주 3월 방송 이제 저희가 이제 1, 3주는 북포럼이고요. 2, 4, 5주는 이제 CEO들과 토크입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테마는 거의 비즈니스 쪽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리코시스라고 여기가 이제 전 세계 탑 5인 3D UI UX 그래픽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주로 이제 여기는 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요즘 많이 이제 UI UX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하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3월 20일 날은 전지현, 네, 전지현 씨 아니고요. 탤런트 전지현 씨 아닙니다, 여러분. 네. 창업 자금 23만 원. 이분은 우리는 언젠가는 창업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직업 뭐 이렇게 직장인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창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편의점을 23만 원씩 해가지고 4개인가? 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꼭 편의점 얘기라기보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영업, 언젠가 우리가 자영업을 하게 될 건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런 책은 저 처음입니다. 이런 분은 저도 궁금하고요. 3월 28일에는 여기가 정말 초고속 성장하는 화장품 전문 기업인데요. 2년 전에 매출이 10억이었는데 작년에 780억을 했어요. 그다음에 작년 올해는 1000억. 하여튼 SD 생명공학의 박서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자, 이따가 이 케이크 보내자 베이커리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커팅할 거니까요. Q&A 끝나고 나서 커팅식 갖고 저자 사인해 갖고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그 MC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저는 온라인 마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가닉 비즈니스 사랑해 주시고 많이들 공유해 주세요. 네.